건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건축 볼 줄 아시냐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와. 그러니까 우리의 이 도시는 한편의 인생의 무대 같아요. 우리는 마음의 고향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건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건축가. 러브하우스를 짓던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 남다른 감각과 특유의 입담으로 건축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양진석. 그가 오늘 건축을 통해 우리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양진석입니다. 저는 건축도 하고, 노래도 만들고, 노래도 부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주로 건축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유연한 사고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즐거운 강의 시간 되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건축에 관심을 가져 좀 더 재미있는 인생을 살길 바라는 건축가 양진석. 건축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바라보고 그 새로운 시각을 어떻게 나의 인생에 적용시킬 것인가. 오늘 양진석이 말한다. 건축으로 본 유연한 사고. 네, 제목이 건축으로 본 유연한 사고가 되겠는데요. 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유연한 사고를 하지? 아마 굉장히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 시간 동안에 제가 열심히 한번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화 다 보셨죠? 건축학 개론. 야, 저거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다 있는 얘기예요. 저게, 건축학도 1학년생이 교양 강의로 듣는 수업인데 탁과 학생들이 많이 오죠. 예, 건축학 개론은 교양 과목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과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건축을 얘기하려다 보면 뭐 인문학, 사회, 역사, 뭐 공학, 우리 사회 전반을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축학 개론 한번 수업을 쫙 들으면 상당히 좀 굉장히 지식이 풍부해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학 개론 시간에서 벌어지는 그 첫사랑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특히 뭐 연출한 감독도 건축가 출신이고요. 땅콩집 보신 기억도 나실 겁니다. 서울의 전셋집을 경기도에 친구 2명이서 같이 마당을 가진 집을 짓는다. 바로 저게 건축 이야기죠. 우리 실생활에 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몇백 군데 짓고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 정기용 선생님 얘기인데요. 정기용 선생님은 기적의 도서관 이런 거 지으시고 평생을 사회 공헌을 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신 아주 정말 뛰어나신 건축가 선생님이신데 그분의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어떻게 사회 참여를 하고 사회 공헌을 해왔고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얘기를 쭉 풀어놓은 건데요. 상당히 감동적인 다큐멘터리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저 얘기입니다. 도진이가 저 얘기예요. 신사의 품격. 네, 뭐 장동건 씨, 김수로 씨 저한테 과외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과외를 안 받고 그냥 하는 바람에 그 건축가죠. 멋있는 건축가 역할로 나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직업을 보면 가장 대중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건축이 이제 여러분들 곁에 와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 김래원 씨도 건축가로 나오죠. 천일의 약속. 네. 정말 멋있는 건축가 역할로 나옵니다. 제일 저 얘기. 이게 겨울연가 배용준 씨. 네. 이게 실제 리조트가 배경으로 나오는데 실제 리조트를 제가 설계를 했어요.
예, 정말 우연의 일치죠, 사실은. 그래서 배용준 씨한테 제가 직접 그랬습니다. 그게 실제 나 얘기다. 그리고 주장을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자, 이 6가지 화면을 보시면은 건축이 얼마나 우리 곁에 친구처럼 와 있는가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눈을 뜨면 사람 아니면 건축. 여러분들 여기서 눈을 딱 감았다가 딱 뜨면 옆에 있는 우리 저기 동료분들 계시고 나머지 다 이게 건축물들이에요. 그러면 옛날 원신으로 돌아가서 우리 발가벗고 다닐 때 원신으로 갔는데 그러면 그때는 우리 사람도 보이고 자연이 있고 건축이 어디 있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일 처음에는 비바람을 피하는 움막이 우리 사람 손으로 지은 움막이 건축의 시초입니다. 처음엔 비바람을 피하는 용도. 그래서 동물 중에 유일하게 자기 손으로 집을 못 짓는 동물이 사람이라고 해요. 예, 동물들이 다 자기 집을 짓던지 아니면 어디 바위 밑으로 기어 들어가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 뜨면 사람 아니면 건축이니까 건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건축 볼 줄 아시냐는 거죠. 아니 사람은 볼 줄 아시잖아. 뭐 이렇게 뭐 친구 성격도 볼 줄 알고 관상도 보시고 하는데 건축은 조금이라도 볼 줄 아시면 버스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우리 시내를 돌아다닐 때 다 건축을 볼 줄 알면 이게 미술관을 따로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보는 시각을 좀 가지면 훨씬 우리 눈이 풍요로워진다라는 이제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눈을 뜨면 사람 아니면 건축인데 한번 이 건축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해보는데요. 제가 이제 벌써 러브하우스 한 지가 12년 됐어요. 네. 러브하우스 때 제가 이제 건축을 보여드리고 인테리어도 보여드리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게 바로 우리 집의 인테리어였죠. 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우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부님들의 집에서의 바가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집은 이게 뭐니? 여기 좀 바꿔달라.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막 있다가요. 아까처럼 땅콩집, 뭐 막 이렇게 이제 드라마 보면 건축가들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가 자연스럽게 건축으로의 관심으로 이제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 관심이 도시로 이어져 갑니다. 그 유럽의 도시들 보면 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고 해요. 이제는 도시 간의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이 밀라노와 경쟁하고 런던하고 경쟁하고 동경하고 경쟁하고 뉴욕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인테리어, 건축, 도시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점점 이 스케일이 커져가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점점 넓어져 간다는 거죠. 유럽의 배낭여행을 가는 이유가 인테리어 보러 가는 거 아니시잖아요. 도시를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그 도시를 보면서 음식도 맛보고 사람들도 구경하고 건축물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안에 들어가서 인테리어도 보고 그래서 이 3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 이거 희한하죠. 중국 산시성에 있는 형공사라는 건축은요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거 어떻게 운반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 어떻게 붙였지 바위에? 정말 신비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정말 뭐 우리 고건축인 첨성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미스테리 그 자체예요. 근데 그 건축은 인간의 힘으로 만든 최고의 그 예술 작품이죠. 감동을 주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생에서 감동을 받고 싶으면 건축을 좀 더 들여다보면 되고요. 그 역시 이것도 이제 뭐 유럽의 고대 유적지죠. 위너는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저런 유적지를 보면은 다시 지어서 복원을 해서 만들어 놓지 않아요. 비바람이 부셔져서 망가지면 그대로 세월의 흔적을 두는 그 자체 유적지가 멋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도시는 한편의 인생의 무대 같아요.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시간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도시니까 우리 이 서울이나 우리 이 동네들도 조금 더 시간성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불국사예요. 불국사의 그 하나의 돌담을 조금 클로즈업 했는데요. 밑에는 자연석을 쌓아 올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점에 올라가면 이렇게 깎아놓은 돌이 있죠. 바위 사이를. 저기서부터는 인공적으로 석공이 깎습니다. 그래서 자연석 위에 석공이 얹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불국사가 탄생하는 거죠. 저런 걸 보면 자연과 우리의 그 기술이 만나서 하나의 건축물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보면서 감상하시면 상당히 좀 더 감동스럽고요. 이게 병산서원인데요. 참 우리 고건축, 멋있는 고건축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의 깊이감이잖아요. 이 한 켠을 가면 또 그 한 켠이 나오고 또 한 켠을 가면 다 멀리 풍경이 보이고 우리가 옛날에 다 저런 풍경 속에서 살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잊지는 말자 뭐 그런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의 매력에 대해서 앞에 이제 모두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어원을 한번 알아볼까요? 건축하면 영어로 하면 아키텍처. 아키텍처가 어원이 이렇습니다. 아키가 원리라는 뜻이죠. 으뜸이라는 뜻도 있고요. 텍처가 이제 기술이죠. 테크니션 할 때 테크닉. 그러면 왜 많은 기술 중에서 이 건축을 아키텍처라고 했을까? 원리를 가진 기술, 으뜸의 기술이라고 했을까? 그건 이제 고대에 증명이 됩니다. 바로 이게 로마 판테온인데요. 옛날에 그 르네상스 시대나 고대의 그 중세나 이럴 때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분들이 직업 기억나신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분들 직업이 뭐였어요? 화가. 그렇죠. 또 수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뭐 무슨 뛰어난 행정가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건축가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대에서는요, 이런 건축을 뭐 예술 분야와 똑같이 수학, 물리학, 철학하고 동일한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 내용엔 뭐가 있냐? 바로 원리 때문에. 바로 아키텍트. 건축가면 아키텍트. 그래서 그 원리다. 그럼 이 원리가 뭐냐? 바로 인문학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고 역사, 사회, 철학, 우리 이런 것을 알아야지 되는 기술이다 해서 아키텍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건축 분야 꼭 공부해 주세요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 주장은 우리 인생 전반에 이 원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건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건축은 뭐 그냥 저만 공부하면 되지 여러분들도 뭐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건축을 교양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공부가 되면 그 원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seem to get you off of my mind. All these ups and downs, they trip up. 재밌는 비교 한번 해가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보면 오른쪽은 서울시청사 요즘 뭐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서울시청사. 왼쪽은 런던시청사예요. 템스 강에 있는. 둘 다 참 재미나게 생겼어요. 시청사가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관공서 건물 같이 생긴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태적인 것만 보면 그 원리가 안 보여요. 바로 여기는 런던시청사와 서울시청사는 형태 중심으로 만든 건축이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만든 건축입니다. 바로 두 건축물 다 아주 뛰어난 친환경 건축물이에요. 에너지의 70%를 세이브를 한다고 합니다. 런던시청사인 경우는 이 바위 모양 같이 생겨도 저게 바로 다 겉으면요 다 유리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열판입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를 다 세이브를 하고 있고 여름에도 거의 에어컨을 안 틀 정도로 시원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두 건축물 다 그런 형태로 보면은 기능적인 면에 먼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축하면 이게 우리 사람 두 다리 있고 갈비뼈가 있듯이 구조가 참 튼튼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건축의 3대 요소가 지금 제가 이제 미용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아름다워야 되고 쓰기 편해야 되고 튼튼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바로 튼튼한 거에 대한 얘기인데, 튼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조가 구조로 끝나서는 이제 요즘은 가끔 갖기 힘들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철도 역사인데요. 정말 야자수 열매 엮어놓은 듯한, 무슨 어떤 이 실내 건축물 안에 들어온 듯한,
여기는 기차를 타지 않아도요, 일부러 쉬러 여기까지 온대요. 앉아서 시원하게 커피도 한잔하고. 바로 이런 것이 구조 미학입니다. 우리 서울 역사 조금 아쉬워요. 조금. 이런 유럽의 사례를 보면 조금 더 거기에 조금 더 이 아름다움을 좀 더 부과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그냥 철도 역사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도시 말씀드리고 이랬는데 재밌는 국회의사당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베를린 국회의사당이에요. 오른쪽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두 가지 다 공통점은 돔이죠, 돔. 서양 건축의 의회 상징은 바로 돔입니다. 돔이 얹혀져 있어요. 근데 왼쪽 베를린 국회의사당은 그 돔 중에서도 유리예요. 우리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유리가 아니고요. 바로 여기서 원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건축물에는. 하나는 왜 유리를 했냐면요. 노만 포스터라는 영국 건축가가 이것을 설계했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의사당이 주변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거예요. 봤더니 반경 몇 킬로 이내는 의사당보다 건축물이 높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의사당이 가장 높고 여기 베를린 시내를 구경하려면 오라? 여긴 전망대로 만들면 되겠네. 노만 포스터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보시면 유리돔 위로 나선형 계단이 있으면서 쭉 올라가서 그 돔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우리 남산타워처럼. 그래서 딱 올라가면은 베를린 시내가 쫙 보여요. 이야, 의사당 꼭대기가 전망대로 된다? 이거는 정말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쭉 쳐다보니까 얼마 전에 여의도 불꽃 축제, 세계적인 축제인데 아쉽다. 저기도 유리로 돼 있고 좀 전망대로 되고 이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별도 보고 저기서 좀 한강도 좀 내려다보면 참 좋았을 거리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유리로 했을까? 전망대로 한다고 다 유리를 했을까? 바로 베를린 국회의사당의 설계 관점은요. 바로 사람입니다. 베를린 국회의사당을 설계할 때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바깥을 보는 걸 먼저 고려를 한 설계예요. 그럼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어떤 것이 고려가 된 거냐면 보이는 거. 먼저 저기 의사당이니까 도 먼저 봐. 그리고 전통건축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앞에 열주가 생기고 그냥 그 권위적인 그리고 좀 더 보수적인 그런 형태미에 관심이 더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벌써 큰 차이가 있죠. 바로 베를린 국회의사당 안에는 사람이 있는 거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우리가 그냥 보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보는 시각이나 내가 사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보이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건축을 통해서 보다 보면 그런 게 보인다 이거죠. 하나 더 재밌는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는 한강이고 밑은 세느강입니다. 파리에 있죠. 파리 세느강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한강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두 강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강 차이가 뭡니까? 위가 구글에서 찍은 강 크기인데요. 우리 한강이 강이면 세느강은 거의 개천 수준이에요. 이 크기가 우리하고는 뭐 아주 경쟁이 안 됩니다. 근데 강의 차이를 얘기할 때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나요? 수질의 차이 가지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바로 강의 차이를 얘기할 때는 강 주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대한 이제 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느강은 저렇게 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느냐? 강 주변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한강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만 있는 거예요. 한강 주변에는 88도로하고 강변북로에 쌩쌩 달리는 차와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시민공원 그렇게 예쁘게 해놓고 자전거 타고 막 잔디밭에 뛰어놀러 가면 강은 참 좋은데 주변에 볼 게 없어. 그러니까 한강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도 가장 큰 차이가 뭐였을까요? 저 도시계획을 할 때 세느강의 도시계획은 세느강 주변에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시오. 되도록이면 사적인 건물 짓지 마시오. 그나마 있던 2차선 도로도 폐쇄하시오. 그러니까 세느강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왼쪽 밑에 그림처럼 8시, 9시만 되면 쫙
라이팅을 비춰서 미술관, 뭐 박물관을 비추면서 멋있는 불어로 설명을 합니다. 뭐 이 건물은 무엇이고요, 무엇이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아파트에 어떻게 비춰요, 밤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강을 막 개발할 땐 사실 그럴 정신이 없었죠. 뭐 모래톱이라도 팔아서 어떻게 빨리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야 될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를 팔고 하다 보니까 막 아파트 짓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달려다 보고, 그리고 올림픽 하면서 88도로 뚫고 또 차 막히니까 강변북로 뚫고 이러다 보니까 한강이 점점 고립되어 간 거죠. 한강 안에서 이제 쳐다보다 보니까 볼 게 없는 거야. 뒤늦게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너무 늦었다. 그러면 세느강과 한강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원리를 또 얘기해 봅시다. 바로 한 단어 차이예요. 에서 보느냐, 을 보느냐. 우리는 한강을 쳐다보면 되는 정신이었어요. 한강만 쳐다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어이 한강 좋네. 내 아파트에서 어이 한강 좋네. 이러면 되는데 세느강은 그렇지 않았죠. 세느강에 앉아서 바깥을 보는 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서 세느강 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세느강 조그만 개천 같은 그 강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세느강 주변이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생각. 바로 그게 뭘까요? 세느강 안에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계획. 바로 인문학이고요. 바로 아키입니다. 거기서 아키텍처에 보면은 바로 사람이 중심에 있는 건축, 도시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가 보는 시점이죠. 자, 이 재밌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세울 것이냐, 무엇을 채울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것부터 고민을 하시는지요? 세울 건지와 채울 건지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인데요. 영국 런던에 가면 브릭레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브릭레인은 양조장이었어요, 옛날에. 양조장인데 이제 양조장 뭐 다 낙후된 시설로 해서 원래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철거, 그리고 아파트 지어, 대신 쇼핑몰 지어, 이렇게 되는데 영국 런던에서 저 양조장을 그대로 놔두고 거의 예술인 마을로 바꿉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 옥션도 일어나고 벼룩시장도 열고 하면서 이 브릭레인이 굉장히 유명한 동네가 됩니다. 또 한편 우리 오른편은 우리 파주에 여러분 다 가보셨죠? 헤이리. 굉장히 유명한 동네입니다. 예술인 마을이에요. 정말 건축가들이 정말 노력해서 지은 동네고요.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세계적으로도 건축 실험 도시로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한 곳인데요.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건축가들이 열심히 건축을 해서 건축물 지어놓은 거에 비해서는 컨텐츠가 부족하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한두 번 가면 볼 게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 공을 들이기는 파주 헤이리가 훨씬 공을 들였죠. 새로 다 건물 지었는데 왼쪽에 양조장 건물은 공 들인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데 두 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무엇을 세울 것인가를 먼저 고민했고 채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생각했다. 그런데 브릭레인은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문제고 무엇을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볼 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동대문 운동장이 철거가 되면서 거기에 세계적인 디자인 센터가 들어서면서 자하 하디드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짓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시민의 힘으로 뭘 봐야 되냐면요. 오케이, 무엇을 세우는지는 알겠다. 근데 뭘로 채울 거야? 라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물어봐야 돼요. 서울시에도 물어봐야 되고 나라에도 물어봐야 되고 우리 시민들끼리 토론도 해야 되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 익숙치 않습니다. 바로 말 그대로 뭡니까? 전시행정. 바로 뭘 세워놓을 건가부터 보니까 그건 너무 화려한 시청사, 너무 화려한 구청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뭡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네. 자, 이게 파리에 있는 뽕피두 센터입니다. 파리의 뽕피두 센터는 뽕피두 대통령이 본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아트 센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국책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1969년도에 설계가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몇 년입니까? 벌써 한 40년이 넘었죠. 짓담한 건축물 아니에요. 다 지은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 뽕피두 센터가 실험적인 건축물로도 유명하지만 위치가 사창가에 짓습니다. 우리 보면은 옛날에 사창가가 있었죠.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아파트로 바뀌었죠.
그리고 백화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에서 사창가도 골치 아프죠. 예,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뻥피드 센터를 정면에다가 딱 짓습니다. 나가라는 소리 안 해요. 자연 도태가 됩니다. 장사가 되겠어요, 거기가? 예. 그래서 아트 센터가 들어서면서 도심 재생을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도시 재생을 할 때 이 당시에 리차드 로저스 렌조 피아노의 건축가의 나이가 3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환갑을 넘긴 관록의 건축가이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됐지만 이때는 정말 약간의 젊은 건축가인데 국책 사업에 바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복원이라는 것이 요즘 이제 굉장히 그 화두입니다. 건축에서도 그렇고 모두 문화 전반, 경제 전반을 보더라도 복원입니다. 최고의 뛰어난 복원 작품 두 작품입니다. 서울의 청계천. 다 올라가야 되고 짓고 고가 놔야 되고 할 때 고가 철거하고 다시 거꾸로 내려가서 서울 시민에게 시냇물을 다 복원해드렸어요. 청계천이 그래서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왼쪽에는 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테임스강 하류에 있는 화력발전소였었어요. 옛날에는 100년 전만 해도 화력발전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원이었죠. 화력발전소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런던이 밀레니엄 프로젝트, 그러니까 세계적인 건축물을 런던에 짓자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었던 건축물입니다. 세계적인 미술관이고요. 현대 작품을 많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트 모던 갤러리가 이제 현상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한 400작품이 모였는데 이 헤르족 디메른이라는 건축가, 스위스 출신 두 명의 건축가는 어떻게 안을 냈냐. 화력발전소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술관으로 하겠다. 돈도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화력발전소 이렇게 보면 좀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헤르족 디메른의 건축가의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도시 속에서의 기억, 그런 풍경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디 아침에 나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동네에 어디 가게가 있다가 재개발된다 그러면서 쓱 없어지면 되게 서운하지 않나요? 예.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태어난 동네나 집이 그대로 보존돼 있으신 분? 예. 한두 명 정도. 확률적으로 보면 한 10%가 안 됩니다. 그죠? 똑같은 질문 유럽에 가서 하면요. 한 7, 80%가 손을 들어요. 이런 질문을 왜 물어보지?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마음의 고향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 공간에 우리 엄마 뱃속 같은 우리 공간에 대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면 뭐예요? 아스팔트에 아파트 다 짓고 다 재개발 재건축에 쇼핑몰 지었는데 우리 동네가 없어졌어요. 나 옛날 구슬치기 하던 동네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옆집에 가면 할머니도 뭐 옆집 할머니도 계시고 뭐 그런 동네가 없어진 겁니다. 바로 굉장히 피폐되어져 가는 이 사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불도저로 밀고 뭐든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이거는 도시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이 서울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전체가요. 더욱더 멋스러워져야 되고 더욱더 이 외국 관광객들한테 어필이 되려면요. 시간성이 있어야 돼요. 시간성이 없는 도시는요. 인기가 없습니다. 바로 두바이가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두바이를 보면서 비난을 하는 사람은 두바이는요. 시간성이 없어요. 그냥 냅다 그냥 인공섬 만들고 그냥 건물 짓고 그냥 그게 다잖아요. 우리가 유럽을 가서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몇백 년 되고 몇천 년 된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서울도 우리나라 전체 도시도 꼭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좀 상징적인 두 개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고 다이애나 비 추모 공원입니다. 뭘까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냥 타원 같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옆에서 보면 그냥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겁니다. 다이애나 비가 굉장히 물을 좋아했다고 해요. 물을 좋아하고 여성성을 가진 상당히 좋은 디자인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징물은.
우리가 가서 그냥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꼭 디자인이 좋다 안 좋다를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올림픽 공원 기념탑은 누가 봐도 1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올림픽 하니까 그냥 올림픽 딱 기념탑 보시오 이거죠. 동대문 운동장 가보면 실과 탈해, 바늘과 실탈해. 그냥 동대문 운동장 섬유 수출하자. 그냥 이렇게 됩니다. 뭐 알기 쉬운 거니까 좋죠. 좋은데 좀 더 은유적인 기법을 통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공원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바로 이게 베를린 유태인 미술관입니다. 유태인 미술관에 다닐 리벤스키트라는 유태인 출신 건축가가 바로 유태인의 학살을 상징을 해서 이 미술관을 했습니다. 밑에는요 해골 모양을 한 철판들을 깔아놨어요. 걸을 때 섬찟해요. 해골을 밟고 걷는 듯한 소리, 자그즉 자그즉 그러면서 어둡게 해놨어요.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렇게 유태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구나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줍니다. 공간적인 메시지를 주죠. 우리 용산 전쟁 기념관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지었고 굉장히 훌륭한 건축가분이 설계를 했는데요. 거기 가면 전쟁에 우리 뭐 주로 1차적으로 전달합니다. 전쟁해서는 안 되고 전쟁이 너무 뼈아픈 과거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공간을 우리가 항상 보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단체 관람 가잖아요. 이런 견학도 중요하지만 왼편처럼 유태인 미술관 같은 공간감을 주는 그런 건축물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양쪽 다 필요한 건축물입니다. 굉장히 알기 쉬운 건축물 두 가지. 왼쪽에 보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죠. 조가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알기 쉽죠. 처음에는 골칫덩어리였어요. 예산도 초과하고 뭐 설계가 너무 이건 그냥 너무 쉽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공사하기가 너무 어렵다 해서 뭐 하자도 생기고 해서 막 골치 아팠는데 바로 3, 40년이 지난 지금은 시드니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에요. 칸가루만큼이나 뛰어난 상징물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상징물이 뭐가 있죠? 고민해 보면은 아쉬워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것이 세계적인 상징물이 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북경에 등장합니다. 올림픽 경기장. 이게 닉네임이 뭐였냐면 새둥지. 누가 봐도 새둥지 모양을 하고 있죠. 바로 아까 테이트 모던 갤러리를 설계한 헤르족 디메른 작품입니다. 좀 심플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쉽게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통해 본 유연한 사고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좀 깊어야 되겠다. 우리 전반적인 사회가 얇고 넓어요. 너무 개론에 강한 사회입니다. 강론에는 약하고.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할 수 있고요. 우리 사회가 좀 탄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들이 많은 사회. 건축을 통해서 보면 아까 불국사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그 감동을 주는 건축물을 보면 정말 오랫동안 그것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깊이 내려가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면 건축을 통해서 그런 좀 깊이 내려가는 그런 사고를 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겁니다. 디테일.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디테일이 약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더 꼼꼼해야 되고요. 훨씬 더 세부적으로 좀 더 따지고 들어가서 완성도를 높여야 됩니다. 디테일이 약하면 어설퍼요. 뭐든지 나오는 결과물이. 그래서 건축물도 아주 제대로 감동을 주려면요. 디테일이 좋아야 돼요. 디테일이 좋은 건축물이 좋은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well made. 잘 만들어 놓고 얘기해야 돼요. 잘 못 만들어 놓고 뭐 물건 안 팔린다 그러시고 뭐 잘 못 만들어 놓고 뭐 얘기하면 안 돼요. 뭐든지 웰메이드 해야 됩니다. 영화가 웰메이드 해야지 천만 관객이 들어오잖아요. 자동차도 엔진도 좋아야 되고 디자인도 좋아야지 잘 팔립니다. 바로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직업이나 전공이 정말 프로의식을 가지고 잘 만들어야지 된다. 웰메이드 돼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한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성공을 하는 사람, 내지는 조금 더 앞에 가는 사람한테는 시기 질투가 좀 많아요. 남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회입니다. 보통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고 한 10명의 사람이 모이면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가 50%가 넘는다고 해요. 그만큼 남의 얘기를 많이 하죠.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앞서가는 사람들, 여기서 계신 분 중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이 다 나올 거죠. 지금도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시기 질투에 대해서 유연한 대처 방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의연하게 대처하는 방법.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쌈박질 하잖아요? 어떻게 되냐? 지단처럼 됩니다. 프랑스 축구 선수. 이태리 선수한테 태클을 당해서 어떻게 합니까? 박치기를 했죠. 가슴에. 불명예스러운 은퇴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곳의 판단은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레드카드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응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죠. 박지성 선수가 왜 안 넘어집니까? 태클이 들어오는 사람을 욕을 하면 안 돼요. 축구에서 태클은 들어올 수도 있지. 나는 안 넘어지면 그만이야. 그리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태클 들어오는 사람을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안 좋죠. 이 발 높이가 높이 들어온 태클은 위험하잖아요. 그건 심판이 판단하게 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주변의 시기 질투 어떤 그런 공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 바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크리틱은 한국말로 표현하면 비평하답니다. 근데요, 보통은 비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비난을 하죠. 비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크리틱이 되려면 역사도 알아야 되고, 거기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돼요. 크리틱만 하면요, 여러분들은 절반 좋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 1학년 때는요, 크리틱부터 합니다. 바로 이 토론하면서 뭔가를 자꾸 작품에 대해서 크리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하는 것이 크리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건축 그 수업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도 좀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기 객관화. 제가 그랬잖아요. 베를린 국회의사당 세느강 얘기해서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 조금 더 우리가 내 객관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기한테 너무 관대해요. 좀 더 내가 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객관화가 되려면 훨씬 더 밖에서부터 잘 쳐다보고 안에서부터 잘 봐야 되고 해야 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생에서 기준점 없이 막 가지 마시고 바쁘다고 막 가지 마시고 이 건축에서 얘기하는 아키텍처에서 얘기하는 알키 바로 원리를 발견하는 삶이 여러분들한테 되시길 기대하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두세 개 정도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네. 앞으로 짓고 싶으신 건물이 있으시다면 네. 무엇인지 궁금해요. 먼저 본인은 어떤 건축물 가지고 싶어요? 어떤 거 짓고 싶어요? 네, 마당 있는 집? 아니면 네.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그런 예쁜 우리 통나무 전원주택? 뭐 그런 거? 2층 집이요. 2층 집. 지금은 1층 집 살아요?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요. 역시 현재 건축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환경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상당히 좀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저는요, 평생 꼭 짓고 싶은 것이, 아까 그 브릭레인처럼 제가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는, 지방에 있는 폐교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가 막힌 컨텐츠를 넣어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건축물을 좀, 한번 짓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현재도 좀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요. 세계적으로 조금 더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건축물을 좀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받을게요. 네.
제가 원래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네. 그때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했었었어요. 오, 네. 근데 지금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그 네. 졸업생들과 같이 저희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꾸몄었는데 네. 서울역에서 지금 노숙자분들이 생활을 하시는 네. 곳이 지금 네. 생활을 지금 못하게 지금 막아놓고 있어요. 아, 네. 그분들을 위한 저희가 집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네. 아까 교수님 말씀에서 건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건축 볼 줄 아시냐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와. 그러니까 우리의 이 도시는 한편의 인생의 무대 같아요. 우리는 마음의 고향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건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건축가. 러브하우스를 짓던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 남다른 감각과 특유의 입담으로 건축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양진석. 그가 오늘 건축을 통해 우리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양진석입니다. 저는 건축도 하고, 노래도 만들고, 노래도 부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건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건축 볼 줄 아시냐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와. 그러니까 우리의 이 도시는 한편의 인생의 무대 같아요. 우리는 마음의 고향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건축을 조금 더